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페이지로는 얼마 안 돼요. 그죠? 페이지로는 얼마 안 되는데 뒤에 나올 내용들도 좀 땡겨가지고 사실은 쭉 좀 공부를 한 개념이어서 이제 분량은 얼마 안 돼 보여도 상당한 양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우리 16페이지 한번 펴보실게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정치와 행정 그리고 이제 행정과 경영, 법과 행정 이런 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정치하고 행정의 관계인데 정치와 행정은 원래 행정이 정치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이 아주 팽배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치와 행정은 서로 무관할 수 없다. 뭐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런 결론이지만은 한동안은 행정학이 이제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정치하고의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막 노력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짙고 그리고 이제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둘의 관계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적 시각으로 정치행정 이론론이 오히려 나와 있죠. 그죠? 전통적 시각이라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이제 체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이 맨 처음 시작될 때는 정치행정 이원론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는 정치행정 이론론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독립하려고 되게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둘이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여져야만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론적 측면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 변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학이 맨 처음에 성립할 때는 이건 이제 복습이니까 쭉 읽어 내려갈게요. 빨리. 성립 배경 보니까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드로 윌슨 선생이 얘기했던 요 이제 행정학의 이제 탄생의 비화를 보더라도 그때 이제 관료제를 주창했던 건데 관료제를 얘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니라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역관주의는 정당 충성도에 따라 관료를 임용하는 것이고 실적주의는 요거는 이제 그 자리에 알맞은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방식이어서 요게 이제 실적주의와 관료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성립 배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국가화 현상이 왜 정치행정 이원론에 영향을 줬냐? 행정국가 현상은요, 행정 관료들이 보다 더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입법부에다가 모든 의사결정을 맡겨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게 행정국가 현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지점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쭉 요 흐름으로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제 행정국가 현상이 벌어졌던 거는 통치기능론 시기랑 좀 맞물리죠. 그럼 통치기능론 정치행정 이론론이었단 말이에요. 이원론이 아니라.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행정국가 현상을 말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구분했을 때는 이 행정국가 현상이 벌어졌던 이 뉴딜 정책 시기는 그때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기보다는 정치행정 이론론에 가까운 건 맞아요. 시대적 흐름으로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행정국가화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정치와 행정에서 행정의 위상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행정이 더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또 기여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도식화해서 꼭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넓혀보시면은 요 표현이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국가 현상이라는 거, 그거는 고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학문의 영향 그랬는데 이게 이제 관료제 이론을,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이제 우드로 윌슨이 받아들였던 거니까 유럽 학문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윌슨 베버주의다 그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윌슨 베버주의. 자, 그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그랬는데 이건 원래 경영학이거든요. 경영학인데 이런 게 이제 행정학 쪽에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서 정치행정 이원화가 또 진행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 개혁운동이 이게 또 앞에 기역에 나와 있었던 역관주의 폐해 극복하고도 맞물려요. 그 당시에 이제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역관주의를 극복합시다 라고 했던 게 진보주의였기 때문에 그거 맞물려서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테프트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간혹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 이게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테프트위원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보니까 요 테프트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죠. 특히 뒤에 한번 보실까요? 테프트위원회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정부에 적용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테프트위원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시기에는 시정개혁운동이라는 게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정개혁운동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테프트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리고 이때 특징을 기술적 행정학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조직 내부의 관리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했다.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딱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리접근법 이거 다 판서에 드렸습니다, 그죠? 원리접근법. 우리가 이제 초기 행정학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었는데,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그 다음에 또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 원리주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판서 그대로 똑같이 해드렸었는데 이 원리접근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관료제가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료제의 특성을 이걸 행정의 원리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행정학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두꺼운 책을 보고 계시지만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행정의 범위에 넣었다기보다는 조직론 파트만 딱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죠? 관료제 조직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행정학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행정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조직의 원리였다. 조직의 원리. 그러니까 관료제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제 행정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행정 원리주의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원리 접근법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공식적 구조와 조직의 원리를 중시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요. 거기 보니까 정당 정치로부터 벗어났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역관주의가 지나칠 정도의 당파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중립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보다는 그랬다. 아니,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 편, 니네 편이 없어요. 다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거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서로 이제 거기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서로 경쟁에 나가면은 시너지가 나는 건데, 너무 이제 우리가 보면 정쟁이 너무 좀 과도할 때 우리가 비판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과정이 같이 맞물리면 뭐 이제 미래 사회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의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역관주의 시절보다는 당파성에서 훨씬 벗어난 거예요. 역관주의 시절에는 진짜로 뭐 자기네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뭐 전체 다 먹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쭉 읽어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기능의 확장과 정치행정 이론론이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셨을 때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행정국가 현상이 벌어졌던 그 즈음에는 이것이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얘기는 했지만, 더 크게는 정치행정 이론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정치행정 이론론하고 연결되는 이유는
아니 이게 현실의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행정학이 정치하고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독자성을 얘기하고 조직 내부의 관리만 고민하고 있다면 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누가 극복해 주냐 이렇게 됐던 거죠. 그죠? 아니 우리도 지금도 그런 경향 있잖아요. 사회 문제가 생겼다. 뭐 어려운 점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요. 대뜸 어디부터 떠올립니까? 정부부터 떠올립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부터 들지 않아요? 응? 뭐 이제 그런 게 국가의 존재 이유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요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경제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정부가 뒤로 쏙 빠져 있다면 그러면은 이걸 누가 도대체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됐는데 그걸 이론적으로도 뒷받침해 주자라는 경향이 나타났던 게 통치기능론 시기였고 이때가 정책적 이론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가지고요. 언제입니까? 나중에 가서 미국의 1960년대에 여러 이제 미국 사회 위기가 있을 때에도 그때도 어떻게 갔어요? 정책적 이론론이 다시 한번 또 크게 대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는 정부가 나서갖고 사회 문제 좀 해결해줘라 라는 목소리,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자들도 노력했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행정학은 이제 기능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직 내부의 관리 기술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이 강조됐기 때문에 기능적 행정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요때는 이제 또 인간관계론이 또 이제 크게 대두했고 그 이후이고 해서 같이 능률성을 도모했다 손 치더라도 앞에서 기계적 능률성을 말했던 것과 달리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으로 건너왔다는 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적 새 이원론이 나와 있고요. 정책적 새 이원론은 요거는 또 행정 행태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죠? 행정 행태론은 당시에 또 너무 통치기능론이 또 유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또 상당히 좀 이제 불확실해졌고 그 과정에서 행정학의 독자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정체성에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행정행태론을 얘기할 때는 정책행정 이원론의 관점으로 다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일단은 행정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행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치행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행태 연구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의 태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회와 연관된 학문 영역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뇌피셜로 이제 전개하는 거였어요. 원래가 그랬던 건데 요즘에도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1900년대에 넘어온 거죠, 지금. 요 시기에 행태 연구가 진행되면서는 과학적인 실증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영역에 매우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여했던 게 행정학 쪽에서는 행정 행태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고 밑에 봐보세요. 발전 행정론이 나와 있는데 얘도 정책행정 이론론이죠. 이론론. 얘는 이론론이죠. 우리나라 모델을 떠올려 보시면 된다. 정부가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실천해 왔던 그런 역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 포함이 돼요. 역사성이 그래요. 역사성이. 그러니까 19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경제계획을 정부가 세워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이 또 성공적이었어요. 심지어라고 하면 안 되지. 다행히?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는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역 개발, 도시 개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국토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10년 단위로 짰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다 계획하에서, 정부의 계획하에서 조직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발전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은 우리가 발전국가를 벗어났지만, 발전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행정부가 나서서 정치 과정까지 싹 휘어잡고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들이 그다지 민주적이지는 못해요. 그죠? 발전도상국들이 민주적인 절차까지 다 지켜가면서 이걸 하고 있냐? 뭐, 꼭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정치와 행정이 붙었는데 정치와 행정이 붙었을 때 힘이 행정 쪽에 우위가 굉장히 많이 가 있다. 아까 앞에서 정치 행정 이론을 할 때도 행정 우위 현상이 나타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좀 우위에 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가 집행은 집행대로 다 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관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전 도상 국가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예 민주적 절차 같은 것들이 좀 묵살되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치 행정 일원화가 진행됐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 권위주의로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게 뭐 그 당시 과정이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때 민주주의를 했었더라면은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했겠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불가피했다. 뭐 내지는 결과론이니까 지금 와서 보면 뭐 그때 그랬던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더 좋았겠다 싶은 거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재가 너무 아쉬운 분들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를 했으면 이런 성장을 못했을 거라는 전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민주주의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데 모를 일입니다. 뭐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기도 하고 뭐 어째서지 모르는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델이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실제 완전 극빈국에서 선진국의 반열까지 올라온 국가가 대한민국이 현대 역사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그때 권위주의가 잘했냐 못했냐 떠들어 봐야 공허하죠. 사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안 걸어가 본 길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함부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건 그게 발전 행정 국가에서 벌어지는 논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신행정론은 미국에서의 이제 문제죠. 미국에서도 정책정세 이론론이 등장을 했던 시기가 60년대 후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사회도 많은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 없는 나라 어디 있겠어요. 미국도 그래서 그것이 골마서 빵 터졌던 시기가 그 시기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나서갖고 이런 사회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정세 이론론으로 이렇게 왔었다. 그러다가 신공공관리론으로 오게 되면은 정책정 이원론이죠. 다시 정책정 이원론 쪽으로 오고 기업가적 정부를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뉴 거버넌스는 좀 재밌다 그랬어요. 그죠? 뉴 거버넌스를 보시게 되면은 정책과 집행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까지 협력을 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이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책행정 이원론이에요. 그죠? 근데 정책행정 이원론일 때는 항상 공사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도식화를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 정책행정 이원론이면서도 공사행정 이원론스러운 경향이 있다. 둘 다 이원론스럽다. 그런 얘기를 마무리해서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시민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시장을 또 한편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공사행정도 일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행정도 일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됐죠?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행정과 경영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행정이 정치랑 붙었을 때는 경영하고는 좀 멀어졌다가 정치에서 좀 떨어져 나오면 경영하고 좀 유사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왔던 거예요. 왔던 건데 아니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정치 과정하고 아예 무관할 수 없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직 내부 관리라는 측면도 정부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영 조직을 움직이는 것처럼 행정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싶죠. 이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21페이지로 쓱 건너가 볼게요. 예. 뭐 요거는 앞에서 봤던 정치행정 1원론이냐 2원론이냐 하고 맞물려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유사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은 정리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익과 사익의 차이 있잖아요. 예, 그거 매우 중요하죠. 그냥 뭐 너무 쉬운 얘기지만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독점성 같은 것도 좀 봐야 돼요. 행정은 독점성이 있죠, 그죠? 행정은 독점성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뒤에 가서 X 비효율성이라고 말할 거예요. X 비효율성. 그런데 경영 쪽은 대체로는, 여기도 독점 기업이 없는 바는 아니나 대체로 경쟁이 좀 많죠,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경쟁에 따른 효율성은 또 X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점에 의해서 비효율이 오면 X 비효율이고, 경쟁을 통해서 효율이 오면 X 효율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부 쪽은 확실하게 X 비효율성이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내려와서 권력수단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밑에가 아니라 위인가? 조금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권력수단이 강제냐 아니냐의 여부도 있고요. 그런 건 뭐 당연하니까 제가 쓱 지나간 거고, 그 다음 비용부담에서 보면은 응능주의하고 응익주의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별건 아니에요. 지금 표 보고 있어요.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편해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에 응능주의, 응익주의 찾으셨어요?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별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용어여서 뭐 되게 어려운 용어 같지만, 응능주의다 그러면 능력에 대응한다는 얘기고요. 응익주의는 이익에 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둬요? 능력에 따라 걷는 거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뭐 소득세를 내라. 그러면 너 많이 벌었냐? 많이 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너 재산이 많냐?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너네 이윤 많이 냈냐? 많이 내라? 그 능력에 따라 대응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되게 싫어하죠. 싫어해요. 사실 우리 근본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천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모든 인간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치가. 근데 나누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욕망에도 좀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보잘것없이 작아지니까 우리가 이런 룰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끼리. 야, 그럼 우리 이거 놓고 경쟁에서 이긴 놈이 먹자, 이런 거. 우리 도박할 때처럼, 그죠?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줬더니, 야, 초코파이 하나씩 먹어갖고 뭐 배도 안 부를 거 여기다 다 모아놓고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갈까? 이런 거를 비슷하게 우리가 채택한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겨뤄보는 거죠.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겨뤄보는 거야. 겨뤄보고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은 이제 많은 자원을 할당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리면은 자원을 할당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미천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빈부격차가 이제 생겨난 건데, 이 빈부격차의 결과가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나 세금 내는 것도 불만이야 라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야. 심지어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래갖고 이거 양도세를 좀 내세요, 세금을 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돈 벌었는데 이래. 투기를 하고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되게 안 믿는 편인데, 코인으로 돈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내가 경제 흐름을 공부를 해가지고 읽어서 코인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경제 공부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했을 수도 있거든. 난 강의를 해야 돼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보여. 그냥 그 운이에요, 운인데
우연히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 맞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가 공부해서 이걸 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애널리스트들은 왜 다 못 맞춥니까, 맨날? 그거 공부만 하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을 자꾸 능력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세금 걷으면 되게 싫어해요. 자기 능력이라고 믿으면서. 이런 착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전체적으로도 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거나 지금의 경쟁의 룰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경쟁을 붙여봤는데 거기서 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룰에 그 사람이 딱 최적화됐거나 또 아니면 운이 좀 따라줬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본인의 능력과 노력을 경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까 투기의 경우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보면은 살아남은 어떤 경우들을 보면은 다 이제 능력과 노력을 많이 발휘해서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독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승자가 다 먹는 구조로 가자 했을 때, 그죠? 노력했던 것까지 인정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혼자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요, 누군가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재화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천부인권의 사상에 비춰봤을 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 속에서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능력이 좀 덜 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최대한 경쟁을 하게 하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 이 경쟁을 위해서 네가 많이 먹었지만은 그게 온전히 100% 다 네 실력만으로 다 먹은 건 아니니까 일부는 좀 토해내라. 이게 국가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부를 토해내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또 경제적으로도 더 이로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은 기업도 무너지거든요. 자, 봐봐요.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부자들이 부를 다 독점해 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루에 뭐 밥을 10끼 먹을게요? 그러진 않잖아요. 똑같이 3끼 먹을 거란 말이야. 조금 비싼 거 먹을 뿐이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국가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최소한의 소비를 해줘라 라고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부자들한테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부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져요? 네. 제가 경제 공부 20년 하고 내린 결론이 이게. 그리고 이 이치대로 경제 패턴을 설명하면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보통은 이런 생각까지를 잘 못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러면 그냥 승자가 다 먹는 게 정당히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를 반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맥락에서 국가가 이제 끼어 들어가서 응능주의로 세금을 걷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 영역이다. 그런데 이제 경영 쪽은 어떠냐면 응익주의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혜택을 입는 사람, 즉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라. 이익에 대응해서 돈을 내라. 즉 수혜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시장에서야 내가 필요한 거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응익주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기에는 경영가 같은 이런 행정인들을 막 요구할 때가 있었잖아요. 특히 신공공관리론 시대 기억나죠? 그때 보면 기업가적 정부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럴 때는 어땠겠어요? 정부가 응능주의보다는 응익주의의 성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겠지, 그때는. 그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서 파는 건데도 돈 받고 팔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 와요? 네.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방정부는 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데에 좀 나서도 그래서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나서서 돈 받고 뭐 서비스를 팔겠다 그러면은 욕먹을걸요? 여전히 좀 그래서 정부는 응익주의로 완전히 가기는 좀 어렵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또 행정이 좀 낮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유능한 행정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서비스의 질이 무조건 낮다라고 할까? 이거는요, 딴 거보다 경쟁을 안 해서 그래요. 아까 말했던 X 비율 때문에 그래요. 경쟁을 안 하면 단일된 상품만 팔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망했을까? 공산주의는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최상위 버전을 시도해 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다 대등하게 평등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했던 게 공산주의입니다. 망한 이유는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망한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고귀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냐면, 인간은 고귀한 생각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은 내면에 있는 욕망을 또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욕망을 온전히 다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요. 심지어 혁명가들 있죠. 그들도 지 욕망 자체가 안 돼. 결국에는 머리와 그 다음에 내 동물적 본능은 다른 거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망한 거는 뭐냐면요. 그런 맥락을 조금 전체적으로 확장해 보면, 국가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서 생산하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n분의 1방으로 나눠주겠다 했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서비스 질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약 같은 거 하나만 예를 들어도, 치약이 페리오 치약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의 질적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왜? 국가가 만들어서 기본적인 기능하는 걸 n분의 1로 나눠주면 그만이야. 이거 왜냐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더 새로운 상품 만들어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없고, 정부는 그럴 여력도 안 돼. 정부는 조직이 하나인데 뭐 그잖아. 여기에서 뭘 여러 개를 누가 왜 만들어. 그냥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적당히 땜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가. 왜? 소비자들의 욕구를 못 따라가. 뭐랑 비교가 됐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쟁 비교되는 거예요. 야, 저기는 공산주의 하는 국가보다 훨씬 빡세게 사는 것 같긴 한데, 야, 나도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빡세게 좀 살아보고 경쟁해보고 돈 벌어다가 나도 좀 무슨 치약 있어? 그 다음에 더 좋은 치약은 뭐가 있나? 아무튼 그 좋은 생약 성분 치약 써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사회 전체의 욕망이라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이런 태도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오래가기가 힘들었다. 사실은 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대가리들도 모범을 못 보여. 지들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서비스의 질이 낮고 높고를 비교해 봤고요. 환경과의 관계인데, 법적 규제가 행정은 강합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법적 규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얘기할 것까지, 여러분들 미래의 모습인 건데, 이거 학원 인가받으면서요. 진짜 저는 이 국가가 여러 가지로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주의에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강의실을 내는데, 이거 규제가 장난 아니야. 와서 전기검사, 소방검사 하는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서 돈 쓸 일만 잔뜩 만들어 놓고 가.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그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직접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 속이 터진다고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얼마나 잘 되자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이거 하나 두 개 신경 쓸 게 장난 아니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해. 그리고 안 하면 인가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강의실 뒤에 보면 저게 경보기예요. 예를 들어 화재 벨이 울리면 저게 막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저거를 달으래. 근데 이 건물에 저걸 달고 있는 데가 없어. 근데 왜 우리만 다냐?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규정이 그렇대, 답이.
응? 소방서에서 규정이 그렇대. 그럼 다른 데는 규정이 없었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거는 뭐 옛날에 규정이 이게 오래된 건데 왜 없을까요? 거기가 없는 거는 없는 거가 글쎄 규정이 생기기 아주 전부터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왜 이런 답밖에 안 돌아. 모르지 당연히. 젊은 소방관이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까지를. 근데 지금의 규정으로는 새롭게 강의실을 열려면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왜 옆에는 없다고 하던데 이 공사하시는 분이 여기는 필요한 거냐. 더 안전하면 좋긴 하지만 어쨌거나 물어는 봤어. 물어는 봤더니 답은 아니 그러면 제가 규정을 보내드릴게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자로 진짜 규정을 보내셨어.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법적 규제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정 영역에서는 이 법령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서 함부로 재량을 발휘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재량을 발휘하면 안 돼요. 그 함부로 재량을 발휘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그 뒤에 뒷감당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 뒷감당을 어떻게 지나? 책임 소재를 따져갖고 너가 책임져 해버리면 옷 벗고 나가야 돼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생을 걸고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라 그럴까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는 어릴 때 다 보셨어요? 주토피아? 주토피아 저는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OTT로. 근데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인상 깊은 캐릭터가 있어요. 다 봤어요? 주토피아? 거기 공무원이 나와. 공무원 나무늘보. 나무늘보 동물로 해서 나 이건 굉장히 그 깊은 빡침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엄청 느리대. 정말로. 정말 느리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일 봐주고 이런데. 그리고 뭐 하면은 뭐 안 된다 얘기가 정말 우리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무늘보에 견준 거 아니겠는가. 그 느림을. 그 생각이 들어갖고 저 혼자 되게 빵 터져가지고 야 저거는 깊은 빡침에서 나온 캐릭터 선정이다. 저것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공무원은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 공무원들이 빠릿빠릿하긴 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죠.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재량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왜 안 돼요? 규정이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도 애매하면 되게 강력하게 해서 그래. 그냥 애매하면 그냥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애매해서 애매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 여기 같은 건물에는 없는데 여기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애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규정상 빈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하세요. 안 그러면 인가 안 내드릴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뭐 굳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안전에 관한 거니까 그냥 그러면 설치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학원에서도 그렇게 결정하고 갔는데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법적 규제가 매우 강하고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그만큼 좁아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세요. 환경의 영향도 매우 강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경영은 환경의 영향이 다소 좀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거는 또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행정이 이제 뻗치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경영 조직은 딱 자기가 만드는 생산품 하나에 대해서만 환경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환경 영향이 좀 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으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성은요, 경영은 평등성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 경영은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백화점 같은데 남루한 차림으로 들어가면 무시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무시 안 하는데 스스로 무시당한다고 느끼기까지 해. 그렇잖아. 옛날에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들어갔을 때 괜히 사람들이 나를 뭐야 쟤는 저런 거지 같은 애는 왜 들어왔어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라는 자격지심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한편 보면 그런 백화점에는요 그 라운지 같은 게 있잖아요. 고객 VIP 라운지
그런 데는 진짜 1년에 억 단위 이상 쓰는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돈을 낼 사람만 우리 고객인 거야. 그런데 정부는요,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외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게 또 정부 역할이기 때문에 평등성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고 영향 범위도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왜 하나하나 보는지 아시겠어요? 이 시험에 이게 나오는 주제예요. 이렇게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받으시는데 어려울 게 없거든요.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억울한 겁니다. 한 번만 잘 생각해 놓으면은 틀릴 이유가 거의 없어요. 공개 여부 같은 것도 공개성이 상대적인 겁니다. 경영 조직도 물론 공개를 하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경영 공시 같은 걸 하잖아요. 기업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요, 자기네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바로바로 제깍제깍 공시하게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공개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은 훨씬 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감출 수 있는 것은요, 정식으로 이거 보안이에요 라고 묶어둘 수 있을 만한 대상 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오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좀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가 타겟팅한 고객의 요구만 받아들이면 되지 나머지 사람들의 요구까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서도 저는 관리는 안 받으면서 그냥 공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아침 테스트 강요하지 마요. 등원 시간 강요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학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원의 컨셉에 안 맞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간 기업은 자기네 상품을 어떤 특성을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도드라진 특성에 이제 조응하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마케팅, 타겟팅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율성이 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 쪽은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직에 나갔다가 떠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직에 나갔는데 고객의 요구가 있어 민원이 제기됐어.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 그게 어떤 요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타율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냥 우리는 그런 요구는 못 받아들여요. 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왜곡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과도하게 민원 제기를 하고 그래 놓고 자기네 요구가 안 받아들이면 막 불만을 갖고 막 그죠? 끝까지 못 살게 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악성 민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교직사회가 먼저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원을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일선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일선 관료, 일선 공무원, 일선 관료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악성 민원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가장 취약하지. 교사,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은 여기는 없죠, 지금.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말해야 되나? 사회복지 공무원은요, 물리적인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에 받쳐 있는 사람들이야, 저소득층. 이 사람들은 어디 오갈 데도 없으니까 이 악다구니를 그래도 들어주는 데가 국가잖아요. 여기다 와서 하는 거예요. 막 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와서 난리치고, 그죠? 깽판 치고. 그러니까 평생을 땡깡 부리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분들을 막 무시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 뭐야 좀 애매한데 어쨌건 그런 게 좀 달라. 살아온 습성이나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섞여 있어, 그 안에는. 왜냐면 이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뭐 실패해서 걸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뭐 없어, 다른 거가. 그냥 와서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파악하고 민원인들을 대하면 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휴,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와서 으르렁거리는구나. 저기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봐도 돼. 개들도 무서우면 짖죠. 아, 진짜로. 무서우면 짖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막 와서 난리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저 사람하고 못하겠는데 이거는요 1대1로 나랑 대등하게 자꾸 놓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면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나 좀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정신건강에 더 좋아 그게 일단은. 근데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악성 민원인들이 흔치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방직으로 와서 뭐 민원 창구 같은 데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간혹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괜히 지 짜증 나는 거를 여기에서 괜히 그러고 그런 애들이 있겠죠.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막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타율성이고 그건 약간 좀 공무원 직업이 갖는 좀 불편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수업하면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공무원 직업이 갖는 굉장히 큰 장점들과 공무원 직업이 사실상 또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나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실 수 있게끔 할 거니까. 근데 저의 결론은 만약에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직업이 더 후지다 는 쪽으로 기울었다면은 이 강의를 하지 않겠지. 근데 공무원이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직업인데 일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고객의 요구에 타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그 얘기 하던 거 다시 이어가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 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이게 고초를 겪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민원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꾸자 이렇게 좀 지금 이제 방향을 다시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서야 나왔다는 게 참 만시지탄이야, 정말. 나는 옛날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렇게 하나? 개인 카톡으로 막 연락하고. 친구요? 개인 카톡을 까가지고 서로 연락하게? 이게 왜 시스템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너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도 개인 그 핸드폰 번호를 자기가 업무 편의상 막 알려주고 하기도 해. 아까 그 소방관도 자기 저 번호로 연락하더라고. 근데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나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냥 오픈한 거지. 실제로는 관공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이게 정상이지. 업무 시간 끝나면 연락 안 받고 내일 연락하세요. 이게 맞지. 왜 선생님들은 막 새벽 1시에도 응대를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를 개선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너무 비겁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람들 그 변명하는 거 봐요. 선생님 편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어떻게 될까 봐. 그 교육청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윗선에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런 거가 계기가 돼서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게 좀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표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잘 응대해줘라 이렇게 요구할 테지만 공무원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지금 왔다가 힘들게 공부해서 왔다가 떠나고 해서 지금 고민이 많아. 인사혁신처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바뀔 거예요. 조만간.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너무 심하니까. 구급공무원 다 떠나가지고 지금 저 새로 붙은 사람들이 맨날 지금 인력난이요. 지금. 그래가지고 월급도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 다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우 개선 이런 건데 떠나는 이유가 내부의 어떤 막 경직된 문화도 얘기하지만 그 악성 민원이라는 시달리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바꾸려고 노력할 거예요. 회식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다던데 회식 강제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던데 근데 일부 남아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서 힘들어하나 봐. 근데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경직성은 좀 강하다. 그죠? 변화 같은 데 좀 둔감하고요. 윤리성도 더 강해요. 정치 권력성 강하죠? 공공성 높죠? 이거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죠?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임성도 높아요. 그리고 내부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성과 측정이 좀 이제 곤란하다. 요런 거를 잘 좀 보셔야 돼요. 성과 측정이 곤란한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성과 측정을 그 기업은 성과 측정하기 좋아. 야, 매출 얼마 올렸어. 이것만 보면 돼. 너 작년보다 매출 올랐어, 떨어졌어. 이것만 평가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정부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요런데 그죠? 뭐라 그럴까? 사회복지 공무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 쪽에 사회복지 공무원은요 얼마나 더 가난한 사람한테 얼마나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자원을 잘 할당해 줬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고 또 법령에 정해진 룰에 따라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줬는데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야, 너 매출 얼마나 올렸어?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 매출하고 무관하잖아. 너 돈 벌어왔어? 이런 걸로 평가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좀 어려워요. 성과 측정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뭐 기술 변화 같은데 좀 둔감하다 이런 것도 있고 민간 기업은 굉장히 빠르니까요. 신문 보장은 굉장히 강해요. 결정의 속도가 좀 늦는다 이런 것도 이 행정 영역의 좀 한계죠. 행정 영역이 왜 늦을까? 이거는 결정 속도가 이것도 다 책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뭔 일이 터지면요 누군가를 찾아서 책임을 꼭 묻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인생 목표야. 내가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내가 그 안 좋은 일에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룰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새로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뒤를 쳐다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봐. 그럼 그 사람은 자기도 공무원인데? 기다려봐.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또 물어봐. 이런 식으로 가. 그럼 결국에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장관이 관료 출신 장관, 이 얘기 했나? 관료 출신 중에 장관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뼛속 깊이 관료로서의 행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관도 결정을 안 해준대. 장관도. 장관이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일을. 근데 장관도 결정이 늦어. 장관도 망설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진짜 책임지는 자리까지 간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책임져 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떨려. 못하겠어. 그래서 장관은 정치인 출신들이 하는 게 좀 어울린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 정치인들은 걸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 이 정책을 해봐. 이러이러 문제가 있을 건데, 괜찮아. 장점을 살려서 밀어붙여. 하고 그게 성공하면 그걸 광을 팔면서 다음번 자기 스텝을 가져가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 다음번에 더 높은 자리로 도전해서 또 출마하고 이럴 수 있으려면 업적을 쌓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돋보이는 것들을 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결정도 빨리 내려주고 책임도 자기가 지겠다 하는데 그런 걸 할 줄 아는데 행정관료 출신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행태상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최악이 학자 출신이라고 하고요. 안에서 보면 현실도 잘 모르는데 결정도 잘 못해, 리더십도 없어, 이런 경우도 많대요. 왜냐면 학자는 독고다이로 혼자 살았잖아. 혼자 그냥 연구하고 살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뭐 조교? 누가 있어. 잘 없잖아요. 그런다고 뭐 학생 대하듯이 할 거야, 밑에 조직 구성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좀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관이 된 다음에 학자 출신들은. 근데 이제 빠삭한 건 그 이론적인 배경이 풍부하고 사례가 많이 스터디돼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제시 같은 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자기가 장관이 됐을 때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도 좀 미숙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출신들이 다 다르니까 하는 역할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나눠져 있고 행태도 다른 거예요. 행태론이 왜 정치인과 행정이 다르다고 하는지 좀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정의 속도도 늦고 빠르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이번 시간은 복습 겸겸 이렇게 그냥 흥미롭게 그냥 듣고 보니까 뭐 그러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뒤에 이제 법과 행정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행정도 법에 따라서 법치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적극 행정을 하라, 요즘은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법에 따라 정해진 거 이외에 이제 뭐냐면요, 적극 행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틈에서도 뭔가 능동적으로 해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려면요, 재량을 더 많이 주고 책임을 좀 덜 물어야 돼요. 이거도 책임은 그대로 묻고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면피하려고 말단 공무원 찾아가지고 징계하고 저 수사받게 하고 이렇게 할 거면서 그래놓고 적극 행정해라 이러면 누가 합니까? 미쳤습니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리더십도 발휘하고 막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초반에는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눈치껏 잘 하셔야 돼. 눈치껏 잘 하셔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관행에 내가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재량을 준다라고 할 때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럼 이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았는데 적극 행정을 함부로 한다? 아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맥락이 안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있어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국민연금 내는 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돈을 갖다가 이 연금을 갖다가 굴려 돈을 주식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연말 되면 그래.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냐 막 그래. 그래 놓고서요. 투자하다 보면 어떤 건 돈을 벌고 어떤 건 돈을 잃을 거 아니야. 돈 잃은 거 가지고요. 엄청 또 혼내켜. 왜 여기 돈을 잃었냐고. 혼내키면서 뒤에 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으니? 어쩌라는 거니 이게? 아 그건 좀 위험한데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좀 손해를 봤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봐주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괜찮으면은 괜찮다 해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불러다 놓고 왜 올해 손해봤냐고 막 난리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때 오히려 주식을 많이 매집할 수 있잖아. 싸졌으니까. 그럼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면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원래 개인도 주식 투자 그렇게 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맨날 나서서 손해봤다고 혼내켜. 수익률 낮았다고 혼내켜.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안전한 데만 투자할 수밖에 없어. 안전한 데만 투자하면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져. 두 마리 토끼 어떻게 다 잡아? 못 잡는 거거든. 비슷해. 관료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이제 법에 따라서 법치 행정은 열심히 하려고 하되 적극 행정, 능동적인 행정에서는 좀 주저주저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책임을 또 물을 거니까. 그잖아요.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별로 읽어보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상식으로 좀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여기도 책 안 갖고 오셨으면 잠깐만 같이 좀 보실래요? 책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25페이지로 가보시면 행정의 성격, 기능, 변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거의 참고 삼아서 그냥 보셔도 좋은데 여기 이제 25페이지 아래쪽에 행정의 구체적 특성 그래서 쭉 나와 있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정치랑 비교하고 경영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행정의 기능은 어떻게 볼 거냐인데 행정의 기능을 좁게 보려는 사람들도 있고 넓게 보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이 작은 정보로 가서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살짝만 이렇게 이런 관점이 있구나 읽어놓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행정 기능을 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안 하셔도 돼. 이렇게까지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심화 시간에 조금 더 다뤄드릴게요. 그냥 심화 시간에 심화 때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겨놨던 주제들을 챙기면서 갈 거예요. 쭉 빠르게 복습하면서 심화 때는 그렇게 할 거니까 이회독을 그렇게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볼 요소로 남겨놓을게요. 여기 행정변수도 뭐 별건 없어요. 행정변수를요 구조와 사람과 환경으로 놓고 보는 건데 이거 시기에 따라서 중시했던 행정변수가 좀 달라요. 관심을 가졌던 행정변수가 행정학에서 시기에 따라 좀 달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 왜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줄 알아요? 관료제가 구조잖아요. 관료제를 도입합시다. 이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시작됐다가 인간관리론 같은 게 등장했죠. 사람들끼리 관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기존의 이론이 안 먹히네. 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데 그것도 이제 이어서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한 40년대, 50년대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가치관, 태도 같은 것까지 확장됐다. 뭐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살짝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을 마무리를 짓고요. 챕터 2, 행정환경의 변화는 잠깐 이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었던 뭐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같은 얘기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진도가 나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잠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